위해서 준비를 순간적으로 했다가 풀어납니다. 그것은 뭐냐? 일본은 이틀 전에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알고 있었다. 라는 것이고 우리는 당일날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세종시에 내려가 있었고 통일부 장관은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의 필요성을 우리는 공감해야 합니다. 일본은 감청자산이 한미일 중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감청 정찰기가 20대가 넘습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덩치가 3배 이상 적은 아주 작은 백두라고 하는 감청기 4대만 있는데 일본은 그것보다 3배 이상 큰 감청 정찰기가 20대가 넘습니다. 당연히 일본의 대북한 통신 감청 능력은 한미일 중에서 최고입니다. 미국은 알다시피 정찰 위성 첩보위성을 가지고 영상 수집 능력이 가장 뛰어나죠. 우리는 휴민트입니다. 휴먼 인텔리전스. 즉 북한에 우리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나 알려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려주면 우리는 속거나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한미일 중에서 가장 우수한 그 통신 감청 능력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만약 일본과 그러한 것들을 체결하는 게 싫다면 일본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도 그만큼의 감청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또 싫다면 일본과 북한의 핵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북한의 핵은 시급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예산이고 국민의 관심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국방 예산이 올 1월에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방 예산이 불과 4%에 증액 요구하는데 그쳤습니다. 기재부에서 얼마를 패스해 줄지 모르지만 국방부 요구는 4% 증액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방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또 국방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상부기관인 우리 핵심 지도부가 그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표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공감을 일으켜서 표가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것을 정부에게 알려주어야 예산이 반영되고 정책이 추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그 신인균 대표님의 명쾌한 논리에 부과해서 그 세 가지 포인트와 네 가지 대책, 3, 4. 세 가지 포인트는 첫째 사태의 위중함입니다. 엄청난 그 영어로 말하면 sense of urgency, 위중함이 있어야 되는데 신인균 대표가 정확하게는 전 영어를 좀 하기 때문에 이틀 전부터 계속 NHK 서울에서 계속 전화 추석 때 뭐 하느냐 뭐 서울 안보대 하는데 어디 가지 마 꼼짝말로 있어라 뭐 그런데 서울 안보대 하는데 이틀 전부터 어디 가느냐 자기들이 보내야 할 메시지 있는 사람들 다 체크하고 다 하느라고 일산에 있어요. 그래서 뭐 김태우 박사 같은 분은 바쁘니까 그래갖고 이제 저같이 B급 네? 좀 잘 안 알려주면서 충실한 충격 같은 걸 확인한다. 그래서 미국이 이미 일본한테 줘가지고 일본 방송사한테 임무를 줘가지고 불가능하다고 도쿄에서 사람이 날라와서 서울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벌써 그 편집까지 다 맞춰놓고 당일날 우리나라는 뭐 전부 다 뭐 기상청 바라보고 하니 미친 나라죠. 예, 기상청 바라보고 있는 사람 자체가. 어쨌든 근데 방송은 벌써 준비 다 끝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일본 사람이 와서 방송했어요. 그만큼 sense of urgency, 위중함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게 확산성. 이게 확산성이라는 게 뭐 핵무기 확산이 게 아니고 북한 내에서 임계점을 이미 넘었어요. 그래서 운동도 하다 보면은 뭐 골프나 뭐 다른 운동이나 어느 전까지는 잘 못하다가도 그 박인비가 아무리 잘못해도 싱글은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딱 넘어가면은 그 도가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핵하고 미사일 기술을 이미 어느 정도 넘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변종할 수도 있고 그래서 3월 15일 날 김정은이가 그 핵 모형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했을 때 그거는 겁은 남쪽이 먹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멘붕은 김정은이가 먹어가지고 멘붕 걸린 거야. 안 믿으니까 아무리 갖다 내도 아무거나 뭐 설계도까지 갖다 놔도 안 믿으니까 멘붕. 그래서 그 확산성이 굉장히 크다.
어느 정도 도가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급속하게 이게 확산이 된다. 이제 위중함 얘기하고 확산성을 얘기해가지고 이게 복합적이다. 복합적인 게 무슨 얘기냐면 대책을 세우려고 해도 대책이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사드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복잡한데 이 대응 전략이라는 게 얽혀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얽히고 설켜있는 게 많고 전시작전 통제권까지도 하고 핵 전술핵 들어오면 뭐예요? 오늘 조선일보도 보도했던데 버튼은 우리가 누를 전술핵 들어가고 우리가 눌러야 되는데 미국이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합적으로 굉장히 얽혀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세 개로 딱 요약하면은 첫째 상황이 엄청나게 위중하다. 두 번째는 이것이 앞으로 여러 갈래로 확산이 된다고요. 겁은 핵하고 미사일로 주면서 도발은 재래식으로 해요. 한 2, 3만 원짜리로. 뭐 무인기나 이런 걸로 하고 뭐. 그 아주 그 스펙트럼이 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대응하기가 상당히 SLB에 나오면 SLB 쏠리면상이 SNS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난 쏠리면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럼 대책이 뭐가 있느냐? 대책이 없지 않느냐?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능한 대책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기는 도발하지 않는다. 사람이 도발한다.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스위스에 유학할 때부터 우리 정보기관부터 빠삭하게 아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부터 미스테이크고 이름도 잘 김정은이라 그랬다 은이라 그랬다 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김정은의 그 딸은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까지 찍어갖고 올 정도로 김주혜가 어떻게 생겼는지 데니스 로드먼한테 뭐 돈을 갖다 주든지 뭐 어떤 수단 방법을 해서 우리는 전략이나 기획이라면 좋아하지만 공작이라면 굉장히 나쁜 걸로 생각해요. 저 미친 광란의 집단 핵폭주적을 다루려면 공작적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책은 네 가지인데 첫째 대책은 외교는 해야 됩니다. 그 국제사회 우리 동조가 안 하면 그나마도 어렵기 때문에 외교는 해야 되는데 그 DIME 그러니까 네 가지를 주하는데 근데 그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딱 10년 만 10년 동안 뭐라 하냐면 저놈이 나쁜 놈입니다 하고 국제사회한테 막 얘기하고 우리 편 만들고 했는데 시간을 허비했다 이거. 그 디플로머시는 필요하지만은 그거가 꼭 불충분하다. 그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 그 GTN에서도 했고 마세안에서도 했고 그래. 근데 공감대 형성하고 동전을 하는데 그래 네 주머니에서 돈 좀 내놔라고 막 안 내놓는다 이거야 국제사회가. 자기가 손해볼까 안 한다 이거야. 미국도 마찬가지로 안 한다 이거지. 레드라인 딱 쳐놓고 시리아에서 너 화학무기 있으면 너는 끝이야 하는데 화학무기 썼는데도 안 넘어간다 이거지. 그래서 이 동조하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나 희생을 치르려는 그런 정도까지 하려면 이것이 안 하면 너한테 피해가 간다. 그런 그 압박 외교를 해야 된다 이거. 공감을 일어나게 하고 공조 외교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갖고는 안 되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DIM 인포메이션. 우리나라는 뭐 이제 삼성 발달되고 뭐 이렇게 뭐 이거는 인텔리전스를 했는데 인텔리전스 그 정보기관이 슈퍼갑의 위상에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알아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각 부문하고 협조해서 그거를 적을 압박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항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정찰연국 대작 왔으면 그걸 활용해서 공개하라는 거야. 그렇지 않고 너무 하는 건 안 좋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 밀리터리 부분은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군사적인 대응체제는 진짜 너무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야 될 거는 2020년대의 환상 아주 안 좋은 겁니다. 2020 몇 년이야 딱 찍어라 이거야. 무슨 2000 몇 개 가져올까요? 더 서너 개 가져와라. 몇 개 가져오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정확한 목표년도를 찍어라 이거지. 2020년도 중반은 2021년도 초반이고 2, 3, 4, 5, 6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자꾸 명확한 D-Day는 이거 지금 바른사회 시민연대 이거 뭐 한다. 언제 하냐. 맨날 매달 며칠 딱 정해야지 뭐가 나오는데 애매하게 나오고
공군의 그 차세대 전투기 하는데 무슨 이걸 갈까 안 갈까 결정하는 10년 걸렸어. 검토하는데 10년, 개발하는데 20년. 근데 북한은 엄청난 광폭 질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 D-Day 그런 것도 새롭게 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군사적 요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조치는 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40조 얘기를 했는데 국방 예산도 군은 이용을 당하는 툴이지 군이 기획해서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부리는 사람은 정치권이에요.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인선 풀어야 되는데 미국의 상원 군사위원장 맥케이 상원을 같은 사람은 월남전에도 참여했거든요. 하기는 했지만은 군에도 안 갔다 오고 정말 군보고 군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써라 우리를 쓰게 하는 사람인데 우리 보고 자꾸 기획해서 다 하라고 하니까 참 난감한 게 있는데 우리 군수 반성할 것도 많고 우리를 부리는 정치적 폴밀 게임 영역을 키워야 된다. Political Military. 결국은 정치권이 군사 전략이나 핵 전략, 특히 핵 전략. 미군에서도 이 미소 냉전이 끝난 다음에 성장한 미군 수뇌부들이 핵 전략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스스로 공개를 했어요. 잘 몰라요. 핵 전략에 대해서. 그 사람들 다 리타이어했습니다. 핵이 뭐라는 것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측면에서 육해공군 해병대 이런 구조로 지금 전방에 사람 깔아놓고 하는 거 계속 가야 되는 일까지 포함해서 저놈들 빠르게 돼. 이름도 무슨 전략군 그래가지고 전략군 사령관 김낙겸이라고 등등. 그러니까 군 편제나 이런 것도 과감하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아까 공군 무기 체계 같은 걸 하는 거 좋은 얘기인데 특수부대를 키워야 돼요. 특수부대. 일단 유사시에 갈 수 있는 F-15K 한 대 사는데 1,000억이 들어가는데 1,000억만 있으면 한 대 값만 있으면 특수부대 장비 다 사고도 남아. 특전사 장병들이 개인 돈 들여서 새로운 거 나오면 산다며. 표준화된 거 살려면 검토하는데 2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그것이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밀리터리 측면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경제의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김정은의 돈줄을 쥐어야 됩니다. 미국의 경제제도 경제 관료들이 한국에 오면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스위스 계좌에 얼마 들어가 있고 어느 은행에서 돈이 들락날락하고 원유를 주면은 원유 값으로 뭐를 받는지 그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이 중동 사태의 경험이 미국한테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청난 위협을 가해도 이 아웃 오브 컨트롤 조종사 저는 공군 출신입니다만 조종사가 딱 컨트롤을 하고 있으면은 높거나 낮거나 아무 위험이 없는데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 스핀 걸린다고 그러죠. 그건 더 무서운 그 사태가 오기 때문에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있어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면 별 위험한 게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김정은도 아니고 어느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핵무기가 어디 간지도 모르는 케이아스를 더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제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되냐. 저는 혼자 고민하다가 7가지 특성을 해갖고 나름대로 이건 어디 나온 거 아닙니다. 제 독창적이에요. 7대 특징이 뭐냐. 과시형 특성이다, 포갑적 공포정치다, 충동적 감정 기복이다, 독단적 의사결정이다, 핵미사일 집착이다, 어린 나이 컴플렉스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제가 엄청나게 고민해서 엑기스 중에 엑기스에서 써낸 겁니다. 이거 어디서 뺏긴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김정은의 오판이라는 거죠. 이 오판. 우리가 먼저 도발할 거라고 아니면 우리가 응징할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더 승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국력이 40배가 됐으면 식칼 들고 설치는 놈을 다루는 능력도 키워야 된다. 김정은 다루기. 김정은 다루기에 김정은 학도 생겨야 돼. 우리나라 대통령만 분석할 게 아니고 김정은 학. 옛날에 돌아가신 이명영 교수가 김일성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일본까지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내가 정경련 했던 그
자제분 이지수 교수님들 존경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김정은에 미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차고 있는 시계는 어저께는 이거 샀는데 뭐 안 타, 이런 것까지도 분석하는. 왜냐? 그가 결정하면 자기 고모부도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보화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인텔리전스를 그들만의 리그로 생각했었어요. 네, 인텔리전스는 자기들이 알아서 깊숙한 것을 해야 되는 걸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뭐를 알고 모르는지 우리도 깊숙하게 경계해서 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감시 정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안 알려주면 모르는데, 알아도 뭐 수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감시 정찰 자산을 휴민트까지 필요해서 전향적으로 바꿔내고, 특히 탈북자 3만 명 있는데 그 중에 뭐 군 출신이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아줌마들도 있고. 너무들 반지하에서 막 괜히 왔다라는 생각 가질 수도 있고 하겠는데, 그런 사람들 좀 전략적으로 잘 대우해서 돈 보내면은 어느 루트로 브로커를 해가지고 자기 고향에까지 가서 어느 체크포인트에서 돈을 얼마 주고 빼내와야 되니까 다 압니다. 누구한테 뇌물 줄 때 얼마 $1,000 줘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것까지 다 알기 때문에 단지 그분들이 몸이 여기 와 있지만은 그의 네트워크라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저 국방영화 근무하는데 위에서 사진 하나 찍어 국방영화 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거는 현장에서 살아본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게 조금 오래됐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인텔리전스 이용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 국정원 힘주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도발하는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먹는 그 음식은 어느 거에서 들어오는지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말이야 엄청난 그 리즘 체인지 차원에서 김정은의 압박을 가하려고. 전에 그 소니 픽처스 사건 났을 때 미국이 한번 보여줬어요. 한 1시간 정도 북한 인터넷 얼마 되진 않는데 이거 마비시킨 적이 있어요. 할 수 있으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케이어스가 되면 이걸 완전히 미국이 원하는 시간, 방법, 장소에 휘말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스노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다 알고 있으면서 일단 놔두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결단이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이 안보 현실에 있어서 우리 민초들이 해야 될 영역이 있고 맡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줄 건 지원해주면서 이러한 그 사태의 위중함이라든가 이 복잡성이라든가 이런 걸 복합적으로 간주를 해서 앞으로 이런 바른 사회 참 좋은 것 같아요. 바르기도 해야 되지만 올바라야 된다. 올바다야 된다. 펀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핵무기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 임팩트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고 상대를 죽이면 뭐야? 우리 병신 돼서 완전 붉은 데고 상대 죽이면 뭐하냐. 그런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아주 그 삼성 개발자들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 허접한 저 정권을 다루는 거 우리가 못하나? 과연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런 부서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고 뭐 몸이 망가질 정도로 고민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또 잘 쓰임을 받지 못해가지고 뒷방에서 설거지만 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party is over가 아니고 party is just starting. 그러니까 지금 파티가 시작됐는데 이거 엄청난 재앙이 오는 파티입니다. 이게 핵파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지략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상대가 그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분 받겠습니다. 네, 이지수입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선생님께서 군사적인 대응, 그 다음에 또 김철우 위원님께서는 종합적으로 다방면에 걸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에 비하자면은 좀 추상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결론부터
이제 우리 정부, 우리 국민은 김정은이 없는 북한, 김정은 없는 북한 체제를 전제로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것을 국내외, 대외적으로도 러시아, 중국, 특히 지도자들에게도 그 설득과 동의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요,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들이 너무 지쳤어요. 북한 문제 하면은요. 북한 인권 문제, 또 북한 민주화 문제가 있죠. 통일 있죠. 동북아가 안정돼야 된다. 한반도가 번영돼야 된다. 또 북한 핵 문제다. 이게 뭐 북한자 들어가는 말이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모든 문제들의 사실은 근원적인 본질은 사실은 하나로 귀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 귀결되는 그 점은 뭐냐면요, 백두혈통이라고 상징화되는 북한의 정치 권력 구조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김정은으로 상징되는 백두혈통, 그 정권의 구조적 성격만 탈색된다면은 북한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처럼 개혁개방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핵폭이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김정은 정부가 대화 협력을 해서 북핵 위기를 미봉책이나마 해결하고 그나마 안정감을 얻고 하는 이런 지금까지의 몇 차례의 그 육자회담, 그 다음에 뭐 수없이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 그 다음에 또 뭐 이 모든 것들은요,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진 북한의 정권 구조가 유지되는 한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그 정권의 구조적 특징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권력이 세습된 겁니다. 권력이 세습된 거는 사유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권력의 사유화는요, 스탈린이나 모택동, 히틀러도 사유화를 안 했어요. 권력을 복종했지. 복종과 사유화의 차이는 뭐냐면요, 당대에 자기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독자적으로 마음껏 휘둘러도 죽은 다음에 그 자기 권력을 자기 아들한테 상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3대째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다른 백두혈통 정권만이 갖고 있는 성격입니다. 물론 지구 역사상 지금 현재에도 세습 정권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중동의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무슨 왕족 국가 많죠. 그런 국가랑 다른 점이 뭐냐면요, 기존에 있는 그 세습 정권들은요, 일종의 정치 권력이 국민을 고용해서 국민 고용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식으로 흘러갑니다. 왜? 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북한의 세습 정권은요, 시장 경제를 배격하기 때문에요, 통제와 압박, 결국에는 노예 경제 시스템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억지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허구로 점철된 백두혈통 신화입니다. 이 신화가 유일한 세습 정권의 정당성의 근거라고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허구의 신화를 근거로 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개혁과 개방은 북한의 백두혈통 정권으로서는 엄두도 못 낼 정책이죠, 사실. 신화라는 것은 개혁과 개방과 함께 연기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요, 백두혈통 정권은요, 자기들이 그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폐쇄 개혁 개방을 하지 않, 폐쇄 정치를 유지하고 개혁 개방 안 할 것이며, 또 통제에 의존한 노예 경제 시스템을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라도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요, 위기를 항상 만들어냅니다. 위기 친화적인 정권 구조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 정권은요, 대외적으로 아무리 북한에 대해서 친화 정책, 무슨 포용 정책, 햇볕 정책 하더라도
자기 권력의 내재적 필요성에 의해서라면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한창 그 햇볕 정책이 진행됐던 2002년도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있었죠. 그때 느닷없이 북한에서 도발을 했단 말입니다. 그 도발은 뭐냐? 저희가 모르긴 몰라도 그들 내부 권력 내부의 심층부에서는요, 그러한 위기 상황을 한번 만들어야 할 어떤 유인성이 있었다라고 저희는 미루어 짐작해 보는 겁니다. 자, 백주혈통 정권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북한은 대내적으로 어떤 대외적인 그 대북한에 대한 대북한 정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든지 간에 내재적인 생내적인 본질적인 성격에 의해서 위기를 항상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혹은 애써 외면하거나 혹은 그 부분은 나중에 저절로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접근으로 지금까지 아마 대북 통일 정책이 유지되어 왔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다시 한번 강조하면 김정은 없는 북한 체제를 전제로 해서 새 틀을 짜야 되겠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당위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고 사실은 현실적으로도 얼마 안 남은 사실로 다가올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북한이 붕괴한다. 북한 붕괴론이 90년대 초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이 붕괴하지 않았거든요. 어느덧 우리 사회에는 북한 정권은 불패다라고 하는 불패론이 신화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을 불패를 전제로 한 정책 같은 건 다 뭐뭐하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북한 붕괴론은 착시현상이었고 북한 불패론은 신화인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북한 붕괴론은 우리가 북한 체제의 본질적인 특수성을 너무 간과한 결과 북한이 쉽게 붕괴되리라고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한 붕괴론이 왜 신화냐? 이제 곧 북한의 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현실적인 역사적 교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70년대 말에 사실은요, 소련 동부 유럽, 그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요, 사실은 시장 경제를 도입했어요. 그리고 도입하면서요,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결국 공산당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베를린 장벽이다, 그 다음에 동유럽 공산당 정권의 전복이다, 소련의 해체라든가 우발적인 사건에서 급작스럽게 사태가 변환됐다라고 착각하기 쉬우나 사실 그 이전에 10여 년의 그 시장경제라고 하는 그 분야가 이 소위 해서 공식 사회주의 경제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성장했었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공산당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70년대 말에는요, 돈을 내고 공산당에 입당하는 사례가 나타나더니요, 그 다음에 그 80년대 말 직전에 공산당 자체가 해체되고 91년도 막 그 되기 직전에는요, 오히려 공산당에서 돈 내고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또 속출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북한이 그렇습니다.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시작했던 시장 경제를요, 북한은요, 2002년도에서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회주의 국가는 못 버티고 그냥 시장 경제를 제한적 내는 전면적으로 도입했는데 북한은 그걸 그대로 버티고 있다가요, 결과가 뭐겠습니까? 94년도에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 300만 명 굶어 죽이면서까지도요, 그냥 그대로 몰고 간 겁니다. 가다가 2002년에 비로소 이제 시장 경제 도입했는데 2002년도 7.1 조치에서 도입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북한은 변화가. 그거는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이라든가 북한의 자연적인 시장경제 생태계의 확산을 인위적으로 소위 해서 방해하는 혹은 결과적으로는 인위적으로 확산을 저지하는 효과의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다른 사례에 비해서 길었는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한 10년 그 효과가 저는 지금 비로소 나타났다고 봅니다. 북한의 지금 경제는 이미 비사회주의 경제가, 이건 비공식입니다. 시장 경제, 장마당 경제는요. 비공식 경제가 공식 경제를 압도하고도 남았어요.
노동당의 위상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소련 동구 중국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북한에서 지금에서야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김정은 없는 북한이 별로 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 두 가지 점을 우리가 당위론적인 측면, 그다음에 현실적인 개연성의 측면을 고려해서 대북 정책, 통일 정책, 그다음에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 전략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지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들린 점은 아예 김정은 없는 북한 체제, 현실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현실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없는 그 뜻은 김정은이가 제거된 북한 체제를 대비해서 세틀작이 굉장히 희망적으로 들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날이 올 것처럼 말씀하시는 듯하고, 여하튼 현재 북한 체제의 특성은 백두혈통에 있다. 전 세계 역사적으로도 아마 봉건 시대는 못 있었겠지,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권력적인 특성, 백두혈통 정권이라는 권력의 세습, 이에 따라서 경제조차도 고대 노예 경제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위기, 이번 핵실험 같은 위기도 의도적으로 한 번씩 창출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체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없는 북한 체제라고 하니까 며칠 전 뉴스에 저는 얼핏 생각납니다만, 탈북자 단체에서 김정은 목에다가 550억 원 현상금을 완티드라고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게 좀 아이러니컬하지만 현실성 있어 보여요. 차라리 아까 사드 배치하는데 몇 조 원이 들고 무슨 저는 미사일 이름도 다 못 외우겠습니다만 그런 미사일들이 아까 군사력은 우리 김철우 의원님이나 최민희 의원님 다 예산과 돈이 막대한다고 했었는데, 차라리 김정은 목에다가 한 1,000억이나 한 1조쯤 신분 보장하고 차라리 완티를 딱 걸어놓으면 그게 더 빠른, 역설적으로 김정은 없는 북한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발상 전환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보다 탈북자들이 앞서서 전단에다가 김일성 목에다가 550억 원을 전단 만들어서 북한으로 뿌리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탈북자들이 더 우리 정부보다 앞서는 것 같아요. 이리저리 고민하지 말고 김정은 없는 북한만 목표로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 우리 김철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이런 단계라면 그런 수단도 강구해보는 게 우리 이지수 교수님 말씀드리는 게 생각이 납니다. 여하튼 조금 시간이 났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못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신인균 대표님께서는 오늘은 사실은 좀 세미나 형태로 진행, 주제 발표를 주로 특정인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나머지 시간을 좀 상호 토론식으로 엮어나가는 방식을 취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균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수를 쓰더라도 우리 국민이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 문제, 핵이 바로 집 앞에 터뜨리면 이제 정신을 차릴까 전혀 관심이 없는데 관심을 올릴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는지, 아까 지난 총선에서도 핵자는 희어자도 언급도 안 되는 이게 우리 현실이고, 또 종편에서는 이제 시청률 때문에 핵 문제는 방송조차도 이제 문 닫아야 된다고 하는데, 일본이나 미국이 먼 나라에서는 떠들어도 우리는 마이동풍식으로 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국민의 관심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는 우리 정부가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북한의 핵 능력이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여기까지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국민 능력은 현실보다 훨씬 더 과장되게 선전을 하고 있고 북한 능력은 현실보다 훨씬 축소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관심이 없죠. 70년 전에 미국이 만들었던 원시적인 그 핵폭탄 4.5톤 무게의 핵폭탄의 그 위력보다 반도 안 된다는 그 원자탄을 만드는 거에 국민들이 70년 전에 만들었던 그 히로시마 원자폭탄 그 4.5톤이에요 크기가. 그것보다 반도 안 되는 위력인데 뭐 크게 관심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것보다 몇 배 이상의 위력이고 그리고 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1000발에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쏠 수 있는 지역은 우리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까 서초동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서초동에 그 패트리어트 2 기지가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2 가지고 막는다고 그래요 국방부가. 제 명예를 걸고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막을 수 있다고 그래요. 제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제한은 제가 봤을 때 99.9%의 제한입니다.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것도 패트리어트 3를 배치하면 막을 수 있다고 그래요. 패트리어트 3는 노동미사일부터 속도가 빨라서 추적을 못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스커드 미사일까지밖에 못 막아요. 그걸 이야기 안 해요. 무수단 미사일 또 고각 발사했습니다. 1200km까지 올려서 내리꽂았습니다. 마하 15 이상의 속도로 내려왔다고 그랬죠. 사드는 못 막습니다. 왜? 사드의 레이더가 추적을 못해요.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만이 국민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위력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 기상청이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기상청은 이번에도 5.04의 폭발 지진파라 그러는데 지중해와 미국은 5.3이라고 그러죠. 이 차이가 어디서 있냐. 이거 3차 핵실험 때 기상청이 인정한 겁니다. 제가 혼자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 자연지진은 지하 한 120km 지점의 멘틀 부분에서 판들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상청은 그 지하 120km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해요. 그런데 핵실험 120km 지하에서 하지 않아요. 2km, 3km, 많아야 10km 지하에서 하죠. 진앙의 위치가 다른데 우리는 120km 지점에서도 잽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은 그러지 않죠. 바로 진앙 지역인 그 해당 지하 2km에서 잽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오차가 큽니다. 그러면은 5.04나 5.3이나 뭐 0.2 차이밖에 안 나니까 별거 아니네? 라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2배 이상의 위력의 차이입니다. 0.2가 2배입니다. 0.2가. 그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알리지 않고 이거 기상청 인정한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도 5.04라고 믿게끔 만들고 그러면서 국방부는 밑도 끝도 없이 아무 계산도 없이 그냥 10킬로톤이라고 대충 이야기해버리고 아니죠. 64킬로톤 이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SLBM 만드니까 그건 마치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선전하죠. SLBM 북한 잠수함, 신포급 잠수함 동해 못 빠져나갑니다. 그 빠져나가려면 하루에 한 번씩 물 밖으로 나와 2시간 이상 시동을 걸고 있어야 됩니다. 배터리 충전해야 되니까. 안 들키겠습니까? 동해 바다 내에서만 북한 근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SLBM을 지금 현재는 북한이 만들었습니다. 그거 어디 쏘겠습니까? 2000km짜리 미사일 광안까지 못 날아갑니다. 오직 대한민국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개발했는데 그것도 미국을 향한 도발이라고 또 뭉개버립니다. 아니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능력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도 국방부가 대량 응징 보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핵 가진 자에게 우리가 뭘 가지고 무슨 얄팍한 500kg짜리 탄두 미사일 가지고 김정은이가 밖에서 현장 지도하고 있으면 몰라도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이랍시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엉뚱하게 안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의문이 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능력을 과소평가를 하고 또 우리 국방 능력을 과대해서 국민들을 속이는지 또 그렇게 북한에 대한 관심을 한편으로는 가지라고 정부에서도 원하면서 또 가지는 걸 싫어하는지도 좀 이따 보시고 우리 김철우 연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민트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정보 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뭐 개인적인 의문입니다만 인포메이션하고 인텔리전스를 현재 정보전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플로어에서 말씀해 주시죠. 뭐 교과서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뭐 전략과 전술이 어떻게 차이 나느냐, 뭐 인포메이션하고 인텔리전스가 어떻게 차이 나냐는데, 인포메이션은 이 사실관계 있잖아요. 사실. 예. 주로 알려주는 차원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인텔리전스는 이 적이라든가 대상이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왜곡, 기만,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할 때 그걸 파악해서 그 정책 담당자한테 그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이게 분석 평가 기능이 들어간 게 한마디로 하면 인텔리전스라고 저는 그러는데, 사기꾼이 있다. 겉 외모양으로는 뭐 롤렉스 가짜 차 보면 그럴듯하게 하고 뭐 저기 그 벤츠 승용차 보면 언뜻 보면은 인포메이션 차원을 보면은 굉장히 부잣집, 굉장히 좋은 대상인데, 근데 알고 보면 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 탈북자 3만 명이 왔다. 그거는 인포메이션이죠. 근데 사선을 넘어 이순실 같은 8번이나 북송되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다. 왜 그런가? 그걸 분석하는 인텔리전스. 그래서 뭐 그런 원론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능력, 그거는 기술적인 성공이나 실패냐 뭐 위력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누가 만드느냐, 그 이방건이라고 뭐 그 김정은이하고 포옹하고 하는 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핵 과학 기술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홍릉밸리에 있는 그런 데 보면은 핵과학 기술자들, 아니 군사과학 기술자들 있을 때는 대통령하고 철퍼지게 막걸리도 같이 먹고 짜장면도 짜장면 먹고 뭐 격려도 해주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국방력을 발전을 시켰다. 그러니까 새벽 5시에 김정은 모시고 행사를 한다. 그것도 원산에서 무수단 발달 8월 24일 날, 6월 22일 날, 6월 20일 날 무수단 발사나 뭐 탈 때 보면 사진 찍고 난리나 피드백도 빨라요. 그럼 새벽 5시만에 쏠려면 언제 준비하고 그거 해야 되겠냐. 24시간 움직이는 거죠. 도발 아주 광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윗사람 모시려고 절대 새벽 5시간에 행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이 얼마한 그런 그 도발 광분을 하고 있는지 그 내에서 그 이춘희가 맨날 나오잖아요. 어저께도. 근데 1월 6일 날 미사일 4차 실험할 때 이춘희가 딱 들어와서 조선노동당은 전략적 셈법에 따라 이렇게 나왔어요. 첫 문장이 그렇게 나와요. 김정은의 뭐 얘기 아니고 조선노동당은 전략적 셈법에 따라. 그러니까 전략적 셈법은 전략적 판단은 시뮬레이션 다 한 거예요. 요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서 미국 대선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다라는, 너무 과도평가대 아니면 셈법,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탈북자들 만나면 다 똑똑하더라고. 머리가 비상한 놈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그 술수, 책략, 이런 기만 이런 건 아주 도사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그렇게 예상을 하고 대처를 했어야 된다. 그렇지만 근데 우리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대책 세우고 뭐 중국이 러시아가 어깃장 놓고 있을 때, 그는 미사일 발사 전에, 이번에 핵실험 발사 전에 중국 가서 미리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인텔리전스 차원에서. 야, 요거까지만 하고 언제 또 할 테니까 이거 참고 해주면 미국 요번에 완전히 한미일하고 북중로 만들자고 판을 짰는지 뭐 했는지 그런 거를 분석해내는 게 인텔리전스다. 그건 공학도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고도의 그 정보 감각과 분석, 사실을 적시에 정확하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석적으로 해야 된다. 분석을 하려면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긴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느냐. 아주 깊숙한 곳에.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목표가 아닙니다. 이상. 예. 사실 그 말씀 드리는 것도 똑같이 걱정이 됩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국가정보 능력이 아까 이제 인텔리전스 차원입니다만 정보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가 돼서 대표적으로
국가 보안 사업을 최근에는 거의 근거도 못하고 우성 사태를 계기로 해서는 정보 능력이 휴먼트로 완전히 단절되다시피 중국 쪽에 휴민트라고 하는 자산은 완전히 단절됐다는 이야기도 저희들까지 비전문가가 알 정도니까 똑같이 걱정이 되네요. 다음 우리 이지수 교수님 김정은이 없는 북한이라고 해서 뭐 솔직하게 말하면 김정은이가 우리한테 사라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팩트가 있고 근거가 있는 말이라면 얼마 남지 않았다. 굉장히 그 탑뉴스거리일 것 같아요. 뭐 쪽집게는 아니시겠지만은 한 얼마나 나오신 걸로 보시는지 우리 오늘 지금 뭐 제가 분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뭐 이렇게 논문도 쓰고 그랬는데요. 뭐냐면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소련 동부 중국의 변화와 지금 상황이 거의 유사하더라 이겁니다. 북한이. 근데 재밌는 점은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요. 원래적인 경제 모순 때문에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버티고 나온 게 뭐냐면 공식적인 경제는 그렇게 보이나 실제 경제는 암시장이다 무슨 뭐 숫자 노름이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밧줄 공장에서 100톤 초과 생산이라 그러고요. 100톤 완성차 생산이라 생산 목표 달성이라고 그러고요. 빨래줄 공장에서 100톤 목표 달성이라고 신문에 나옵니다. 프라우다 신문에. 근데 인민들은 밧줄도 빨래줄도 하나도 못 받아요. 이유가 뭐냐면요. 빨래줄 공장에서 100톤 나오면요. 밧줄 공장이 가져가요. 그걸 엮어갖고 밧줄 100톤이라고 씁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검열 마치면요. 다시 또 빨래줄 공장에서 받아갖고 와서 풀어갖고 빨래줄 100톤이라고 합니다. 옛날 제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재무조사할 때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이쪽에 있던 거 저기가 사회주의 경제가 우리가 대단히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버티다가 결국 시장 경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게 70년대 말입니다. 그 계기는 뭐냐면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죠. 그 다음에 모스크바 올림픽 완전 적자. 그래갖고 결국에는 그때부터 소련이 이제 비공식적으로 시장 경제를 허용을 해요. 그때부터. 그러고 나서 10년 지나서 80년대 말 91년도에 소련이 해체되죠. 공산당이. 한 10년 좀 더 걸립니다. 자, 동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붕괴된 것 같지만은 실은 그 10여 년에 소위 비공식 경제가 공식 경제인 사회주의 경제를 압도하고 또 남아버려요. 그때는요. 그 돈 버는 게 그 당간도 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밖에서는 몰랐던 거죠, 사실. 그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요. 소련 동부는 제한적으로 시장 경제를 눈 감아주고 언제든지 사회주의 경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사회주의 경제 강화를 위한 한 걸음 전진을 위한 두 걸음 후퇴 뭐 이런 논리였는데 중국은요 아예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불구덩이 뛰어들자 그랬습니다. 79년도 모 대통령, 76년도인가 모 대통령 죽고요. 79년도 등소폰 등장하면서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시장 경제의 묵인이 아니고 중국은 시장 경제로 그냥 우리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자 그랬거든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10년 후에 결과가 판이합니다. 소련 동부에서는 공산당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중국은요. 89년도에 천안문 사태 있었거든요. 비슷한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진압하고 그냥 공산당이 지금도 건재해요. 참 재밌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요. 다른 그 사회주의권 그걸 다 못 견디겠다는 그 시장 경제를 묵인해주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끝까지 문 안 열고 그냥 계속 버티다가 90년대 그렇게 많이 굶어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버텼어요. 버틴 데는 사실은 햇볕 정책도 일조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2000년도에 실리경제 조치를 해갖고요. 제한적으로 이제 묵인한 그건 절대로 시장 경제로 바꾸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언제든지 여유만 되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준비와 결의가 대단히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시장 경제가 이제 공식 경제를 완전히 먹어버렸습니다. 지금 북한은 사실은. 그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소련 동구 상황에 거의 유사합니다. 특히 노동당에 대해서 노동당의 위상이 어쩌면 그렇게 소련 공산당 그 동구의 소위 사회주의 정당의 공산당 위상이랑 거의 유사한 지금 지경에 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역사적 경험에서 거시적인 지표를 보니까 야 이거 얼마 안 남았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북한의 빈 백두혈통 체제는요 그 통제라든가 이런 건 인류 역사상 유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요 그 체제가 버틸 수 있는 임계치가 대단히 높은 거는 분명하나 무제한의 임계치의 체제는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끝까지 답은 우리 플로아에 계신 분들이 각자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신의원님께서 왜 우리 정부는 그 간단한 걸 빨리 다 공개를 하고 북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또 우리의 약점도 또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숨겨왔는지 좀 궁금한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건 정부 입장이 아니고 저희 생각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그럼 북한의 핵 능력을 축소해 왔느냐? 핵 능력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국제정치, 국제외교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빨리 도래할 것이고, 북한과의 여러 가지 어떤 그 협상에 있어서 북한의 레버리지가 더 커질 것이고, 그런 것을 우려해서 우리는 어떤 그 외교적인 현실 측면에서 축소를 해왔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기조가 좀 돌아선 것 같습니다. 핵 능력은 인정하지만 핵 보유는 인정하지 않겠다. 사실 뭐 그렇게 가는 것이 이제는 뭐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군의 능력은 왜 자꾸 그 과대선전하느냐? 이것은 이제 첫 번째는 국민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일단 김정은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표현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도발을 억제케 하는 그 억제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지의 표현을 북한은 핵폭탄을 만드는데 우리는 말폭탄을 지금 던지고 있죠. 그 말폭탄이라도 그게 그 말폭탄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억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폭탄을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면은 국방 예산 그동안 어디 썼냐 이런 말 듣기 싫은 것이죠. 내년도 예산만 해도 40조 원인데 그만한 예산 써서 도대체 뭐 했냐 이런 말이 당장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1990년대의 한국군은 북한에게 상대가 안 되는데 지금 한국군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우리가 이기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군의 목표는 40km도 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이제 40km도 아니죠. 파주에 사람 얼마나 많이 삽니까? 고향까지 파주까지 절대로 밀리지 않고 전쟁을 이겨야 한다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한국군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국방정책으로 또는 현재 능력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기존에 가고 있는 국방정책이 수정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북한의 핵 능력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군사력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면 빨리 그럼 당장 북한 핵 능력을 해결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체계를 갖춰 라고 하면은 지금 기존에 뭐 계약 성사되고 있는 또는 계약 진행되고 있는 또 도입되고 있는 또는 근미래에 도입할 뭐 지금 뭐 협상 중인 모든 무기 체계들이 다 뒤틀어지거든요. 가장 시급한 게 북한의 핵 대비 능력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다 하고 추가로 북한의 핵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무기 체계 빨리 도입해. 그러면 국방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계획이 너무나 많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거 팩트는 아닙니다. 의심입니다. 자, 그럼 예, 우리 김철희 보충 말씀 좀. 사람은 많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게 디지털로 찍히고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기자도 있고.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면 북한이 그만큼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계속 낸다는 거죠.
CNN뿐만 아니고 AP 상주가 다 있어요. 북한도. 그래서 우리가 속 시원하게 하려면 뭐 현상금 550억 벌고 뭐 김정은 목을 바로 따고 그런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래서 참수작전 막 하면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 그게 과연 김정은한테 어떤 임팩트를 줄 것인가, 요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미국이 그 걸프전 할 때 사담 후세인은 아랍의 히틀러로 해갖고 막 공격했더니 그 속은 시원하고 좋았는데, 히틀러한테는, 아랍 히틀러 사담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 우리 김관진 국방부 장관님 하실 때, 안보실장 하실 때, 북한이 막 사격 포격질 해갖고 막 개끌듯이 끌고 나면 그것이 그 김관진 장관의 압박을 위하고 태도를 바꾸느냐? 천만에. 오히려 인기가 더 올라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김정은을 압박할 때 이 간교함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김정은이 호화 사치품을 막 어마어마하게 그 사들이고, 불란서 명품을 사들이고는 사치 부패를 포착해서 그거를 적나라한 데이터하고 굶어 죽는 애들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이 세계 전 언론하고 해가지고 북한 내비도 하는 게 낫지, 뚱돼지 같이 그려갖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것이 과연 하겠느냐. 오히려 정권의 그 정통성을 또 당위성을 입증해주는 효과, 그러니까 효과 중심 작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무기체계 분야든 모든 분야든 우리 자유민주 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은 이제는 그 아주 보여주기식 그런 것이 아니고 행동화된 조치를 해서 진짜 효과를 주는, 전방에서는 요새는 학생들이 틀어봐야 신경도 안 쓰네. 다 대비를 했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막 중기산이에요, 뭐 사정하더니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은 임팩트를 줄 것인가. 왜 우리는 핵과학기술자를 한 명도 탈북시키지 못했는가. 아니, 이 정도로 보면 핵과학기술자 매수를 하든 뭐를 하든 핵과학 핵심 기술자를 우리가 확보하고 탈북을 성공했어야 되는데, 대량 아줌마 탈북자만 뭐 70% 이상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생계형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북한 체제를 더 이상 그대로 끌고 가기에는 지난 10년의 실수가 너무 뼈아프다 이거. 1차 핵실험 할 때 핵실험 아니라고 그랬어요. TNT라고 그랬어요. 저놈들 사기친다고 그랬어요. 10년 동안이 넘었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뭔가 대단해. 이거 빈센트 브룩스 조한 미 사령관이 한반도의 부임을 여기가 청문회 할 때 많은 전임 사령관들이 그 어드바이스를 했어. 네가 재임 중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온지 몇 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3년 내에, 3년 임기니까 어마어마한 사태가 덮치고 있는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저런 걸 생각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우리 군도 어려운 여건 안에서 진짜 막 그 고생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도발 상황에서 도발한 강도를 욕해야지 지키고 있던 우리 군을 넘어 자해하는 자해 난동소동으로 이게 시간이 가면 갈 수가 있거든요. 자해 난동소동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나 저희 같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도 비판을 하고 건설적 비판을 하되 비난을 해서 우리가 더 힘을 빼는 그런 시기는 아니지 않냐는 생각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임팩트는 저한테 줘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